러시아가 국채 디폴트 사태를 직면한 가운데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다시 한번 무산됐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지난주 파월 발언 이후 낙관론이 고개를 들었었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7월 말 예.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될 때까지는 워버링 마켓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 호재 악재에 따라서 주가 흐름에 이렇게 연연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예. 그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이번에 이틀 동안 미국 증시를 반짝했던 예. 소위 파월 의장의 양적 축소 규모 문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7월 4일까지는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낙관론이 많이 나왔습니다는 예. 오늘 미국 증시는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됐는데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샤워실의 바보인 파월을 어떻게 믿고 내 자산을 맡길 수 있느냐. 예. 아마 시청자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는 그런 맥락이 이란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월가의 투자자들, 마켓 플레이어들이 파월의 입장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이제 펀더멘탈, 기본에 충실하는 제대로 이게 돌아가는 모습이 역력한데요. 그런 차원이 미국의 달러 인덱스라든가 예. 국채 금리를 보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이 많이 가미되는 주식 가지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전부 이해하면 미국 시장의 지금의 본래 모습을 기본에 충실하는 이런 모습을 잘못 읽는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 인덱스라든가 국채 금리 이런 문제를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증시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심리적 요인, 투기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쪽을 가지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이르는 이런 자세에선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기초가 아무래도 실적이죠. 그리고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성장률 같은 경기 지표인데요. 예. 바로 7월 달에 2분기에 미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죠. 그리고 7월 말에는 2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3번 발표하는데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2분기에 첫 이렇게 발표하는 속보치가 발표돼서 여기에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은 사실 국제적으로 지금 큰 회담이 2개가 있죠. 예. G7 정상회담. 윤 대통령께서도 이제 참석하십니다는 그래서 처음으로 참석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를 많이 몰고 오고 있습니다는 나토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리는데요. 예. 지금 보면 참가국들이 정상들이 과거보다는 미국에 이렇게 입장을 들어주는 이런 모습 아니에요. 예. 자국의 국민들의 이렇게 이익을 중시하는 이런 실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김이 그들에게 작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G7 정상회담에는 중국 중심의 브릭스 플러스, 한국에서는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미중 간 패권 격차의 G7의 브릭스 이렇게 정상회담 플러스 정상회담이 이렇게 열렸었고요. 이번에 나토에 대비해서 공교롭게도 미국 주도해서 러시아의 디폴트를 선언했는데요. 사실 오히려 거꾸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지 않게 되냐. 디폴트를 주도했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지 않게 되냐. 예. 시청자 여러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 디폴트 사태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한테 좌충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신가요? 네, 사실상 미국의 주도로 인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할 수 없으니까 경제는 제3차 대전이다. 이런 용어가 반복일 만큼 굉장히 서방에 대해서 서방이 이렇게 합심해서 러시아의 경제 제재 조치는 굉장히 강했죠. 그런 측면에서 주요 사항만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렇게 달러 결제망 스위프트에 대해서 러시아를 완전히 배제시켰죠. 이건 국제금융시장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의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연히 돈 거래가 안 되니까 평가기관들도 러시아 등급을 정크, 휴지 조각 상태로 내렸다 하는 것은 이미 시청자분한테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자금 측면에서 MSCI 지수 가장 영향이 높은데요. 이 MSCI 지수도 저기 이제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지위는 아직 인정을 안 하는 주입니다.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흥국지인데요. 러시아는 뉴 프론티어 이렇게 봅니다. 세계에서 보면 러시아의 국가가 경제력이 8에서 9위를 차지하는데요.
거기에 뉴 프론티어다. 요 MSCI 뉴 프론티어는 등급 자체를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뉴 프론티어로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국림시장에서는 전부 막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한번 시청자분이 일부 언론에서 잘못 다루는 게 있어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예. 들고 나온 겁니다. 이번에 그 러시아가 보통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려면 그 전에 모라토리엄이라는 단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 모라토리엄 선언 없이 바로 디폴트가 처리됐거든요. 근데 과거에 1998년에 모라토리엄 석관과 이번에 디폴트 처리엄을 동일한 각도에서 언론에 다루고 있는데요. 상당 부분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디폴트라든가 1998년 모라토리엄을 당했던 러시아의 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 모라토리엄 당해서 디폴트가 처리됐던 사실 그 1998년에 이렇게 러시아 최고 통수권자는 보리스 엘친이었죠. 예. 결과적으로 쫓겨났죠. 그리고 푸틴이 들어온 겁니다, 바로. 예. 근데 이번에도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 사실 푸틴의 운명이 이렇게 굉장히 풍전두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어제 러시아의 그 디폴트가 선언한 데 이후에 푸틴 대통령은 회심의 미소를 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배경화면에 우리 정 PD께서 이렇게 푸틴 대통령과 예.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요. 시청자분 보시기에 누가 더 여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이 조금 더 정 여유가 있는 것 PD께서 좀 회심의 미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금은 디폴트가 되면 과거에 보리스 엘친 것처럼 러시아에서 건자에서 축출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푸틴 대통령 은근히 전쟁을 즐기면서 이번에 디폴트에 대해서 그렇게 당혹스럽지 않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를 주재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더 당혹스럽게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오늘 한번 배경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용어들이 모라토리엄 그리고 디폴트. 사실 지난 2월 이후에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디폴트 문제를 바로 하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어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디폴트를 선언하기 전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예. 거기에 유예기간 30일을 설정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디폴트를 또 이번에 스리랑카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항상 뭐냐 항상 채권을 하는 사람은 채무자 입장에서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예.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30일간의 유예기를 거쳐서 서로가 조율이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사실 모라토리엄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라토리엄이 없으니까 바로 디폴트 얘기를 가겠습니다. 디폴트는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요. 원금을 못 갚는 경우가 있고 예. 그야말로 디폴트의 본래 의미, 이자만 못 갚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원금에 대해서 상환 유예 기간이 있고 이자에 대해서 상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는 이자라든가 원금 같은 것을 이렇게 못 갚을 때는 테크니컬 이자만 못 갚을 때는 테크니컬 디폴트에 빠진다. 예. 이게 과거의 아르헨티나 사태 때 그랬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금 상환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디폴트는 뭐냐? 일반적으로 채권을 이렇게 발행한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걸로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폴트는 채권자도 할 수 있고 채무자도 할 수 있다. 돈을 꽂은 사람도 이렇게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돈을 빌려준 국가,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는 러시아죠. 예. 돈을 빌려준 국가에서 자연스럽게 돈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는다 하면 디폴트를 선언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제3자 구제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도 선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의 선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채무자가 디폴트를 선언할 때는 채권자 입장에서 앉아서 당해야 되죠. 예. 근데 이제 채권자가 선언할 때는 또 다른 문제죠. 예, 그렇죠. 다른 문제죠. 그래서 파리 클럽이라든가 런던 클럽이라든가 이런 국제 중개기관이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를 얘기할 때 크로스 디폴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예. 오늘 그 디폴트에 대해서 일부 국내 언론에서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한상춘 논설위원이 예. 홍앵커에 대해서 채무를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앵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홍앵커의 진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하면 예를 들어서 정영국 앵커가 똑같은 각도에서 홍앵커가 똑같은 각도에서 있으면 예. 정영국 앵커도 내가 갚지 못함에 따라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홍앵커가 나를 대신해서
자, 정영국 대신해서 이렇게 해서 크로스 디폴트를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보면 채권 채무의 권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거 다소 어려운 얘기지만 원래 그 돈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제대로 설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도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지 않고 어떻게 바로 디폴트 처리가 된 겁니까?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서방 그 표시, 이번엔 달러 표시라든가 유로 표시 차약권에 대해서 디폴트를 당한 거죠. 예, 선언한 게 아니라 당한 거죠. 그렇죠. 러시아 자체적으로 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푸틴이 전쟁을 즐길 만큼 원유 판매 대금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보면 국제에너지국의 추정으로 보면 연초 대비해서 국제유가 많이 올랐죠. 오늘도 올랐습니다. 예, 오늘도 올랐는데요. 25% 급증한 거로 이렇게 발표돼서 러시아는 재원 사정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서방에 대해서 디폴트를 선언한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는 갚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얘기 나오죠. 갚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앵커가 러시아 국채를 샀는데요. 갚았는데 홍앵커에 전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이번에 그 디폴트를 당했는데 보면 러시아 금융시장이 그레이트 카오스, 보통 신흥국이 디폴트를 당하면 최근에 직전에 스리랑카의 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대혼란을 초래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보면 어제도 디폴트를 당했습니다는 러시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7월 24일 날 자, 610의 러시아 대표 지수 RTX 지수가 예. 어제는 1428 디폴트를 선언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뭐냐? 사실 푸틴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배경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이 사실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소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디폴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루블라입니다. 루블라도 저기 한번 보겠습니다. 전쟁 직후에 달러당 120루블까지 폭락했습니다. 루블 예. 가치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24루블입니다. 5배 이상 루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이번에 그 디폴트는 모라토리엄도 없고 그다음에 일종의 채권자에 의한 크로스 디폴트인데요. 어떻게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지 못한 부분에서 자 러시아는 갚았는데 나한테 전달해지지 못하는 예, 그런 측면에서의 디폴트다 이렇게 보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왜냐? 자기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렇게 G7 정상회담을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됐던 소지가 어떠냐면 사실 유럽도 러시아 가스 부분에 대해서 가스트롬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니까 원유 부분에 대해서 여름 휴가철이다 보니까 어떠냐? 자, 이걸 중국을 통해서 재수출 당한 재수입 중국 입장에서는 재수입이죠. 예, 그렇죠. 유럽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의 유가가 지금 국제 유가가 110달러인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저유가 전략으로 이걸 모면한다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죠. 예, 지금 110달러인데 80달러 정도로 팔거든요. 그러면 중국을 통해서 마진 붙이고 하더라도 유럽으로 나가는 게 90달러, 95달러. 예. 그러면 유럽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겠습니까? 110달러짜리 사용하겠습니까? 브렌트유. 80에서 90에서 95달러 사용하겠습니까?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네요. 당길 수 없죠. 실제적으로 보면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인 원유 수출이 유럽 쪽에 가는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서방 선진국의 제재가 그렇게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러시아 국채에 투자한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사들 중에서 들어서 국채 투자하신 분이고요. 예. 개인들 입장에서는 증권사가 증기해서 러시아 국채를 투자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예, 또 러시아가 갚았다는데 나한테 안 들어오거든요. 예, 안 들어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3자 조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 조정이 있을 때는 항상 파리 클럽과 런던 클럽이 이렇게 되는데요. 예, 런던 클럽은 민간에 대해서 제3자 조정입니다. 요걸 이제 다소 좀 어려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디폴트 액셔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3자 조정으로 가는데요. 앉아서만 당할 수 있느냐? 그것도 당사국인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하는 게 아니라 자 서방이 주도해서
스위프트의 결점에게 배제시킨 차원에서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거 앉아서 당할 수 있느냐?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면 내 자산을 지금 당장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측면에서는 예. 홍영표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 보이십니까? 고와 보이십니까? 미워 보이십니까? 미워 답답하죠. 보이시죠. 예. 답답하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제3자 조정이다. 디폴트 액츄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공적 채무는 파리클럽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 국채 부분이니까 공적 채무가 되겠죠. 민간 채무는 뭐냐? 제3자의 런던 클럽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대우경제연구소 시절에 대우그룹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파리클럽과 런던 클럽에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공적 채무의 문제는 파리클럽으로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파리클럽에 구속력이 있느냐 문제입니다. 예.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금은 국제금융시장이 미국 주도의 체제가 잘 맞지 않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스위프트 배제도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금의 체제가 아주 단단한 체제, 시스템이 없다. 넌 시스템이다. 예. 젤리형이다. 젤리를 이렇게 입에 깨물면 이게 뭐냐? 깨물지 않을 땐 부풀어 있다가 깨물면 죽이다. 그래서 아주 유연하다. 구속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리클럽에 이것이 제3자 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2019년에 그 유통상본부장께서 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핵심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수출 통제하면 가트의 WTO의 분쟁 처리 DSB에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당신 그거 하지 마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예. 왜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DSB가 9인 정도인데 3인분이 구성되지 않아서 일단 예. 정족수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서 의결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그 회원국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 당사국들이 그걸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 이행하지 않는다. 왜 그게 올리느냐? 왜 올리느냐? 뭐 상식적으로 올리느냐? 예.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비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처럼 파리클럽에 올린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이 자충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달러 스위프트의 결제망이 풀려야 홍앵커의 러시아 국채에 투자했던 부분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스위프트 배제를 계속해서 가져갈 때는 내가 투자했던 자금들을 받지 못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의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예.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한국의 MSCI 선진지수 편입 다시 한번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부 증권사에서 우리 사실 투자자들한테 MSCI 이번에는 연례심사에서 마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고서가 나와서 예. 이 또한 안 들어가니까 사실 국내 증시에 충격이 좀 많이 미쳤는데요. 차제에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MSCI 선진국 지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책 권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이 선진국이냐 이거 얘기하기 이제 말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득권이 없습니다. 예. 자, 우리와 지금에 있어서는 삼성전자라고 기득권이 있느냐? 조금 잘못하면 그대로 이렇게 추락될 그러고요. 내가 스타트업을 하더라도 자, 삼성전자 같은 거대 공룡이 있기 때문에 내가 키우지 못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랜드러시 경제다, 땅 따먹기 경제다. 기득권이 없습니다.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기회가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나간다고 해서 술 먹고 헬렐레하면 그대로 거꾸러지는 거고 내가 뭐냐, 내가 지금 스타트업이었는데 기회가 없다. 왜냐, 공룡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다. 그것도 잘못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지위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국 지수를 하는 데는 이게 뭐 대선의 일부 후보가 이 문제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이 선진국에 놓고 마치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가면 뭐가 좀 다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잘못돼 있다. 지금은 랜드러시 경제, 땅 따먹기 경제다. 허기에 따라서 다른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선진국 지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하는 것 30에서 50클럽 다들 아시죠? 1인당 GDP가 33만 달러, 예.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그다음에 원조로 OECD 원조라든가 그다음에 유엔의 웅크타드 원조라든가 그다음에 벤치마크 지수 이렇게 해서 쭉 보면 한국은 모든 선진국에 이렇게 그 기준을 볼 때 모건 스탠리의 지수 하나만 신흥국에 돼 있지 전부 선진국에 돼 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느끼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선진국 논쟁이 지금 쓸데없을 때
계속 논의되는데 그것도 정치권에 그것도 대선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스텝에 하는 사람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이렇게 표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렇게 우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선진국의 기득권이 없는 사회다. 우리가 허기에 따라서 다르다. 허기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선진국 편입에 앞서서 이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는 것부터가 문제인데 이번에 다시 무산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똑같처럼 우리가 선진국의 예비 명단,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선진국의 예비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게 모건 스탠리 같은 게 2008년도에 우리가 선진국 예비 지수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선진국 지수에 그대로 편입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반영해서 증권사들이 2010년 이후에 계속해서 정례 보고서 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간다 하는 쪽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 반복됐던 겁니다. 근데 더 그렇게 기대했던 보고서가 나온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2014년에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서 탈락돼 버렸죠. 거꾸로 탈락돼 버렸죠. 탈락된데요. 지금까지 뭐냐? 지금까지 이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국제사회에서는 한번 올라가다가 뒤떨어지면 낙인 효과, 스티그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 이상의 노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렇게 순조롭게 될 때는 이건 먼저 10만 되면 됐는데 한번 탈락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재지면 20 이상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낙인 효과가 무서운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 일부 증권사가 MSCI 선진국 지수의 기대가 편입의 기대가 높다 하는데요. 2015년 이후에 선진국 예비 명단에 탈락됐던 그 요인을 지금 횟수로 8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똑같습니다. 그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상시 환전인 NDF의 제한, 원화의 태연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전에 한번 원화의 국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예.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등록제도, 그다음에 공매도 전방 개방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창피한 거는 영문 자료가 미비하다. 당신들 요구대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영문 자료가 미비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근데 영문 자료가 미비하다. 상시적인 아이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영문 자료가 미비하다. 저도 국제금융에 30년 종사하고 있습니다는 제 책임도 큽니다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선을 했다 해도 꼭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개선을 했다. 자, 예를 들어서 홍앵커 오늘 내가 홍앵커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제도상으로 좋아한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내가 진심으로 한상춘 의원이 홍앵커한테 내가 좋아한다 하는 걸 좋아한다를 느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필적 고의분입니다. 나라스 벤츄얼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 신흥국에서 이렇게 할 때는 제도만 개선돼 있는데 왜 당신네들은 평가하지 않고 왜 올리지 않느냐 이 불만을 제기하거든요. 근데 평가를 하는 사람은 MSCI거든요. 예.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 이렇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문정부 때 이거에 대해서 얼마큼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건 분명입니다. 예.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당신네들은 평가를 왜 안 해주느냐? 당신네 잘못이지 않느냐? 근데 못 느낀다 이겁니다. 못 느낀다. 내가 홍앵커를 좋아하더라도 못 느낀다. 말뿐이지 나는 못 느낀다.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때문에 이게 나르스 이점의 이벤츄얼 요건입니다. 예. 그래서 국내 일부 증권사 이번에 MSCI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 보고서 냈던 이런 데 보면 이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꽉 들고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느끼지 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만약에 편입하게 된다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도 많을 테고 이 좀 저희가 준비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네, 새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MSCI 선진국 지수에 사실 이걸 가지고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력입니다. 예. 뭐든지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해주는 겁니다. 한성춘에 대해 평가는 시청자분이 하는 겁니다. 홍익화의 평가는 시청자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했다고 해서 사실 왜 내가 잘했는데 시청자분 왜 이렇게 평가를 안 해주느냐. 홍앵커가 잘하는데 시청자분이 왜 평가를 안 해주느냐.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고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렇게 사실 그 평가가 이렇게 안 좋은 데는 새 정부 부분은 아니거든요.
5월 10일 날 사실 이렇게 예.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는 문정부의 입장에서의 평가다. 그러면 많은 시사점을 드는 거죠. 문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당의 후보까지도 MSCI의 정치 재점을 건 많은 노력했다.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평가해주는 주체는 MSCI, 모건 스탠리 그분이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모든 것의 선진국 지수 하더라도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도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매력이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침 봐서 방송에 계속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쓸데없는 기업이라도 매력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서 선진국 논쟁이 가장 많고 때가 되면 MSCI의 논쟁에 대해서 들어갈까 말까 국력 소비거든요. 이게 쓸데없이 국력. 언론에서 그게 들어갈까 말까 하는 종이가 낭비되는 것도 국력입니다. 그것도. 예. 그래서 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초를 개선해주면 거기서 평가 안 해주더라도 평가를 해준다. 그래서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력을 소비해주지 말라. 예.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제 위상과 함께 이렇게 해놓으면 안 해주더라도 당신네들이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한다.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 안 해주는 것이 당신네들이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꼭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전까지 펀더멘털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